책은 49페이지에 펴시고요. 49페이지. 부동산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토지 용어라고 하는 거죠. 토지 용어. 시험 문제는 딴 거 묻는 거 아니고, 그 토지 용어의 개념 물어요, 그냥. 개념. 토지 용어의 개념. 그래서 책에 잘 묶어놨어요. 그래서 양가리 1번에 뭐 부지, 택지, 대지 묶어놨고, 2번에, 한 편 넘겨서 2번에 가보시면 후보지, 이행지 묶어놨고, 3번에 대지와 맹지도 묶어놨고, 4번에 나지, 건부지, 공지도 묶어놨고, 그 다음 5번에 52페이지 가시면 법지, 빈지도 묶어놨고, 한 편 넘겨서 6번에, 아니 그 옆에 필지, 획지도 묶어놨고, 7번에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까지 묶어놨죠. 그럼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은 나름대로 비교해야 되고, 개념 구별하셔야 되고, 뭐 반대말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교 대상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 내면 문제 내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낼 때는 그 7가지 묶어놓은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묶어져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용어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들도 내니까 나머지들의 개념도 보셔야 되는데, 뭐 하나씩만 있으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좀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1번부터 7번까지 묶여있는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걔네들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책에 49페이지 나와 있는 부지와 택지, 대지부터 가시는데, 얘는 제일 먼저 부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그냥 학교 부지라고 얘를 하나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학교 부지다. 그러면 얘는 요 앞에 있는, 부지라는 말 앞에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위에 이미 뭐가 들어서 있는, 학교가 들어서 있는 땅을 학교 부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은 당연하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뭐 도로나 하천, 그럼 이게 도로 부지, 뭐 하천 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가 들어가면 학교 부지, 공장이 들어가면 공장 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과 건물은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통틀어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두고 뭘 한다? 부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감정평가에서는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택지라 불러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토지 용어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상 택지란 기억본,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 쉽게 말하면 뭐 할 수 있는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짓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그런 땅을 택지라 부르는 거고, 그 택지를 니은번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누구랑 그 개념이 똑같다. 건축법상의 용어인 대지랑 그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대지도 뭐 할 수 있는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대지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지의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근데 이게 뭐 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감정평가에서는 뭐라 부르고, 택지,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대지에서 니은번에 보니까 토지의 지목의 하나인 대라는 애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름이 긴데 우리가 옛날에는 지적법이라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28개로 나눠놓고 얘네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걸 지목이라 불러요, 지목. 근데 그 지목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 대라는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대. 그럼 대도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짓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거. 그럼 이게 주거용 건물일 테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점포. 이게 상업용 건물이겠죠. 그리고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지하고 대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개념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지는 택지와 같은 개념이랬으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이 안에는 주거용, 상업용, 문화시설만 지을 수 있으니까 뭐가 빠져? 공업용이 빠지잖아요. 왜냐면 공장용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 건물은 여기다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누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구나. 대지라는 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토지 용어들 중에서 건물 짓지 못하는 땅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통틀는 가장 넓은 개념이 누구고? 부지라고 하는 땅이고, 그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묶어서 감정평가에서는 택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용어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50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2번에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애도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토지를 이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땅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 전환 중이거나 또는 용도 전환이 예정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점은 용도를 전환할 때 별다른 얘기 없으면 후보지도 그렇고 이행지도 그렇고 다 어디에 나오는 용어다?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를 세 가지 용도로 나눕니다. 그 세 가지 용도가 택지, 지금 설명했던 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 다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농지, 그 다음에 임지라고 하는 세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택지, 농지, 임지를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 부르는데 이런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이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상호간 또는 이 택지, 농지, 임지를 용도지역의 대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분류 사이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이다. 그럼 이걸 후보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땅의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인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 불러요. 후보지. 근데 이런 각각의 대분류들 안에는 아까 택지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다시 나눌 수 있었고 농사 짓는 땅도 농사 짓는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밭농사 짓는다면 전, 논농사 짓는다면 답, 그 다음에 나무 농사 짓는다면 과수원으로 다시 나눌 수 있고 이때 임지라고 하는 것도 심어져 있는 나무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땔감으로 쓸나무라면 신탄림, 목재로 쓸나무라면 용재림으로 다시 어떻게 거예요? 세분한다는 거예요. 즉 각각의 대분류, 즉 용도지역 안에는 각각의 뭐들이 있으니까 소분류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용도지역 안에서란 얘기는 각각의 용도지역 대분류 안에 있는 뭐 사이에서 소분류 사이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이라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행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낼 때 제일 쉽게 내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이냐 용도지역 안에서의 전환이냐 또는 대분류 사이의 전환이냐 소분류 사이에서 전환이냐 이거 물어보면 제일 쉬운 문제로 되는 거죠. 구별하는 거.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전지였던 토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얘도 소분류고 얘도 소분류니까 소분류 사이 용도 전환이니까 이행지다? 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때는 뭘 찾아라? 각각의 대분류, 용도지역을 찾으세요. 그럼 얘는 농지였던 땅이 주거용지면 택지잖아요. 그러면 농지였던 땅이 택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런 땅을 뭐란다? 택지 후보지라고 불러요. 이게 실제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택지 후보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예요?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뭐로? 택지로 전환 중인 땅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으려면 결국 뭘 기억하셔야 돼? 대분류들과 소분류들을 외우고 있어야 풀겠죠. 세 번째는 이제 말장난하느라고 내는 문제인데 세 번째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하려면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용도 전환이 예정돼 있는 땅까지만 후보지 이행지를 하는데 용도 전환이 끝났어요. 용도 전환 된 토지입니다. 그럼 용도 전환 된 토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보지라는 말은 언제까지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택지로 전환 중일 때까지만. 그랬다가 얘가 택지로 전환이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된 거니까? 택지가 된 거니까 택지란 말만 남겨놓고 무슨 말은? 후보지라는 말은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선거 있을 텐데 선거 기간까지만 무슨 말이 붙어요? 후보자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랬다가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됐어. 그럼 뭐라고 붙여? 후보자라는 말을 떼고 그냥 국회의원 이렇게 부르잖아.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보지란 말은 언제까지만 붙여라? 용도 전환 중이거나 예정돼 있을 때까지만. 그래서 용도 전환 된 토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이행제 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세 가지 물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쉬운 문제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공부할 게 생기고, 얘는 혼동만 안 하면 되고.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에 있는 대지와 맹지는 대지는 솔직히 잘 안 물어요. 왜 안 묻냐면 이걸 만약에 시험 문제 내려면 얘하고 똑같잖아요, 한글이. 그럼 한글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한자 써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대지는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는 요런 대자를 쓰는 대지입니다. 이렇게 생기네. 근데 여기 있는 대지는 이게 오디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루대자를 쓰는 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려면 한자 써줘야 돼, 한자.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시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내야 안 내? 안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주로 누굴 내더라? 맹지를 냅니다. 근데 두 개를 구별은 해야 되니까, 같이 물어보는 거 있죠. 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베토지에 대한 얘기인데, 색깔 칠해져 있는 가베토지. 왼쪽에 있는 게 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맹지예요. 그럼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다른 토지들이 어떻게 돼 있다?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고, 맹지는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한 면이 아예 없는 땅을 맹지라는 거고, 대지는 위에 벽내 땅 쪽으로 해서 좁은 통로가 나 있죠. 그래서 좁은 통로가 나 있어서 입구는 좁지만 갈수록 넓어지는 자루 모양으로 생긴 땅이다. 그래서 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나와 있는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도,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도 일단 이 두 개는 반대말로 이해하세요. 근데 건부지는 배웠어요. 부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자? 앞에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그럼 이 건이 뭘 뜻하는 거예요? 건물 뜻해요, 건물. 그래서 그 위에 이미 뭐가 들어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지는 반대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가 없는 땅이다?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땅을 나지라 해요. 근데 51페이지 보시면 나지가 되려면 건물만 없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나지의 개념은 토지평가 보상 지침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령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러니까 건물이 일단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지는 건물도 없지만 뭐도 없다. 사법상의, 지상권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땅을 나지라 부른다는 거죠. 구별하세요.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지와 건부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항상 이 나지일 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요. 나지일 때를.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빼고 뭐만 따질 때? 토지 가격을 따질 때 뭘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나지 상태일 때. 즉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없는 땅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빼고 토지 가격만 매길 때 이 건물이 내가 쓰려는 용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쓰려는 용도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나는 땅을 사서 여기다 뭔가를 지을 생각인데 그 지으려는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물과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땅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만 산다면 둘 중에 뭘 사겠다? 당연히 나지를 사겠죠. 그러면 나지의 가격이 건부지, 즉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싸요.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봐요. 52페이지에서 참고하기에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보다 나지보다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이걸 건부 감가.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지보다 가치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건부 증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24회 시험에서 이 건부 감가의 개념 물었어요. 건부 감가의 개념.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 중에 나지 가격이 기본이에요. 그럼 나지보다 싸다라는 거죠. 건부 감가는. 뭐가? 건물이 있는 땅이. 그 이유는 그 건물이 내가 쓰려는 용도에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이 더 비싸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린벨트 안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있어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을 지은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를 사서 건물이 없는 땅을 샀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져요. 근데 기존에 건물이 있던 땅을 사서 증개층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이 있는 땅을 사는 게 훨씬 토지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현상을 건부 증가.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공지는 나지랑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묶어놓은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공지로 돼 있는 설명은 기출됐었던 지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설명한 겁니다. 한 토지 중에서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공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공지가 됐느냐예요.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놓은 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상의 제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폐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이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그 공법상의 제한인 건폐율 등이 존재해서,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해서 건물을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래서 건축하지 못해서 비워놔야 되는 토지의 일부분, 이걸 두고 공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마다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60%를 못 넘게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짜리 토지라고 한다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 그 중에 60%인 얼마까지만, 60제곱미터까지만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4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고 있는 이 부분을 두고 뭐라 한다? 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왜 비워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 5번에 있는 법지와 빈지도, 5번 나와 있는 법지와 빈지도, 이게 개념만 보면 반대말 같아요. 그래서 법지의 개념만 읽어보고, 법지란 법적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 개념이라고 말할 때는 법률에 그 개념이 나와 있는 걸 법적 개념이라 부릅니다. 근데 법지라는 건 법률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개념이란 말을 거기다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그 지워버리세요. 법적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은 법률에 나와 있을 때 법적 개념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말 지워버리시고, 그 뒤에 말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소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는 할 수 없대요? 활용 실익이 없다는 건 이용은 못하는 땅입니다. 이걸 법지라 부르는 거고, 반대로 빈지 보시면,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럼 얘야말로 정말 법에 나와 있는 용어죠. 법에 나와 있는 용어라고요. 그 옆에 53페이지 디귿번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빈지를 뭐라고? 바닷가라고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빈지는 정말 어디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이걸 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법적 개념이라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쓸 때 법적 개념이다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함부로 쓰셨어요.
함부로 쓰는 건 좋은데 제대로 써야지. 곧 지워버리세요. 그냥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런 거 지워버리세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빈지는 지적 공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토지로서 활용 실익은 있대요. 근데 뭐가 안 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빈지는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대요? 이용은 할 수 있대요. 그래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어때요? 반대말이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놓은 건데 법지는 어떤 땅이냐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 토지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두 토지의 경계면이 경사져 있는 부분, 경사면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법지라 부릅니다. 그럼 이 땅은 중요한 게 경계면에 있는 땅이에요. 두 토지가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냐를 따져봐야죠. 두 토지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경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사져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경계 지역이니까 얘 땅일 수도 있고 얘 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깎여 있다면 이렇게 직각이라면 이 부분은 요 윗집 토지의 지하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지하 부분에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 땅으로 인정해야겠다? 윗집 토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지고 빈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토지예요. 바닷가에. 그럼 바다를 나가면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렇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를 만족, 바닷물이 나갔을 때를 간족. 그러면 일단 빈지에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이 빈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최고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토지열이라면 어디 안쪽엔 있어야 돼요? 만조 수위선 안쪽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조 수위선부터 얘는 아까 읽어볼 때 지적 공부에 올라 있지 않은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적 공부, 즉 지적도에는 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표시된 부분 사이에 있는 땅이 뭐예요? 이게 빈지예요. 그러니까 빈지는 만조 수위선부터 지적 공부에 표시된 땅 사이에 있는 땅들이 빈지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토지는 토지인데 어디에는 안 올라간 토지? 지적도에는 안 올라간 토지입니다. 그럼 지적도에 올라가 있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 땅을 등기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등기를 못 낸다는 얘기는 나는 이걸 소유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할 수는 없는 땅이라고 그랬고 근데 겉보기에는 땅이잖아요. 그냥 토지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는 할 수 있다? 이용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바닷물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랬는데 들어왔을 때 만조시에는 땅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간조가 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고 갯벌이라 부르고 좀 유식한 말로 간석지라 부르는 거. 간척지 아니에요. 간척지는 바닷물 막아서 이렇게 땅 만든 게 간척지고 얘는 간석지라 부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간석지는 토지도 아니다. 토지가 아니에요. 왜? 만조수위선 안쪽에 있어야 돼. 토지라며. 그러니까 얘는 바다 부분이에요. 바다. 그럼 얘는 토지가 아닌 갯벌인 거고 얘는 토지 중에서 어디에? 지적도에 안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간석지와 뭐 할 필요가 있겠네?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필저 획지도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가 필저 획지는 둘 다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예요. 토지의 구분단입니다. 즉 이만큼의 토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나누는 단위인데 나눌 때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이만큼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이만큼은 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나눈 걸 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지번이라 부르고. 그러면 소유권을 뭐 할 때는 등기, 내 땅이라는 걸 등기하려면 등기할 때는 요 필지 단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필지 단위로 등기를 내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토지에 지번이 붙어 있어서 뭘 구분하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토지를 등기 내는 단위가 뭐다? 필지입니다.
이게 필지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필지라고 하는 건 개념이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에 뭐 하는 단위다? 등기 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무슨 개념? 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귿번 봐요. 얘는 뭘 구분한다?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는 개념이 필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획지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소유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에 따라서 그 토지를 이용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즉 1번 땅은 이만큼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즉 주택이란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2번 땅은 내가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너무 좁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전체를 상가라고 하는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4번 땅은 땅덩이가 좀 넓어서 이만큼은 내가 식당을 냈고, 이만큼은 그 뒤에 주차장 냈고, 그 옆에는 내가 집 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유권과 관계없이 이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게 되는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토지를 같은 용도로 쓰다 보면 이 같은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 즉 예를 들어 4번 땅 같은 경우에는 식당으로 쓰이는 부분의 토지 가격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의 토지 가격과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토지 가격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토지를 같은 용도로 쓰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구분되는 토지의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뭐란다? 획지라고 합니다. 획지. 그럼 획지는 실제로 그 토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뭐가 비슷해진? 가격이 비슷해진 토지의 단위를 획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가격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부동산을 실제로 이용하고 거래하고 평가하는 등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게 획지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또는 등기 단위다. 소유권을 구분한다. 법적 개념이다. 이런 말 나오면 필지. 토지를 같은 용도로 쓰다 보니까 가격 수준으로 구분한 토지의 단위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된다. 그러면 획지. 구별 못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3페이지 넘겨보시면 54페이지에 구별 못하실까 봐 걱정돼서 표로도 만들어놨어요. 잘 구별하시고 그 밑에 3번에 보니까 필지와 획지의 관계에서 필지와 획지는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얘처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필지가 결합돼서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리 7번에 있는 공한지와 유휴지, 휴한지는 다 한자, 휴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들이 다 노는 뜻입니다. 노는 뜻, 놀고 있다. 놀 휴자, 놀 한자예요. 그래서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들입니다. 근데 그 놀리는 이유가 좀 다르죠. 3번에 있는 휴한지는 농지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땅에다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 뭘 심어도 잘 안 자라죠. 그래서 지력 회복, 즉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좀 쉬게 하고 있는 땅,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땅을 휴한지 또는 같은 말로 휴경지라고 부르는 거고, 맨 위에 있는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예요. 그럼 얘는 개발해야죠. 근데 지가 상승, 즉 투기 목적으로 방치시키고 있는 땅이 공한지입니다. 2번에 있는 유휴지는 이게 원래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에 규정했던 용어인데 그 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요건은 사라지고 용어만 남아있는 경우인데 그냥 뭐 1번처럼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3번처럼 농지인데 뭐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노는 땅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통틀어 뭐란다? 유휴지라고 그런다. 유휴지. 그래서 그 아산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혹시 오셨나 모르겠는데 배방역 거의 가까이 가면 넓은 공터인데 원래는 농사 짓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안 짓고 그냥 벌판된 땅이 있어요. 그냥 방치되는 땅. 그런 땅들을 뭐로 볼 수 있다? 유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 토지 소유자가 이 지역이 택지인데 그냥 땅값 올리려고 놀리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구체적 내용 따져봐야겠긴 한데 어쨌든 그런 땅들을 유휴지로 합니다. 그 다음 8번에 있는 포락지는
이게 하천가에 있는 땅인데 하천이 범람했어요. 그럼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땅을 포락지라 부르는 거고. 9번에 있는 한계지는 원래 개념이 두 개예요. 농지 한계지와 택지 한계지. 그냥 별다른 말 없으면 우리는 택지 한계지로 받아들이는데 원래 한계지는 종류가 두 개입니다. 농지 한계지와 택지 한계지. 그럼 농지 한계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비옥도 문제예요. 생산성의 문제. 그래서 비옥도가 너무 낮아서 여기다는 농사를 져도 내가 투입한 비용만큼도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농사 진다 안 진다? 안 질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농지 한계지입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낮아서 농사를 질 때 적어도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되는 마지막 땅을 농지 한계지라 부르는 거고, 택지 한계지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택지로 이용되는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땅을 택지 한계지라 부릅니다. 그럼 결국 한계지라는 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토지. 비옥도가 낮아서 농지로 이용되는 마지막 땅,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택지로 이용되는 마지막 땅, 이런 땅들을 다 뭐란다? 한계지라 부릅니다.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전선이에요. 그래서 고압전선 아랫부분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 잠식지라는 건 경매 같은 거 할 때 권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땅인데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12번의 농지는 택지, 농지, 임지 그래서 농사 짓는 땅으로 분류를 했던 거고, 간석지는 원래 토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갯벌이라 불렀던 거. 그래서 누구랑 구별하시자? 빈지랑 구별하시자.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소지는 같은 말로 원지라고도 불러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을 말해요.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 그 다음 한 페 넘겨서 15번에 있는 성숙지와 미성숙지는 당장 토지를 이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로 쓸 수 있게 그 요건이 조성되어 있는 땅을 성숙지라 부르는 거고, 그러기에는 아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땅을 미성숙지라 부르는 겁니다. 16번에 환지와 채비지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를 빌려서 개발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땅이 뭐고? 환지. 그 다음에 그걸 매각해서 비용 충당하는 땅이 채비지가 되는 거죠.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묶여있는 것들의 개념이 중요한 거고, 뒤에 것들은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그 개념을 물을 거예요. 장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지 용어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64페이지 가셔서 총론에서 공부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 총론에서 공부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일단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한테만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말하니까 토지와 건물을 말하니까 우리 책에는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도 설명되어 있고 건물의 특성이라는 것도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의 특성은 건물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물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토지의 특성이 나온다는 거죠. 토지의 특성. 근데 이 토지의 특성에는 종류가,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 토지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인간이 이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그 책 64페이지 그 가운데 있는 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것들에는 부동성도 있고, 뭐 부증성도 있고, 영속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고, 개별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책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개별성, 인접성.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문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것들도 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시험에 묻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나 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나 위치의 가변성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래서 얘네들의 일단 개념을 아시라는 거죠. 아니, 개념이란다.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고 계시고, 당연하게도 두 번째는 그 얘네들이 뭘 알아야 돼요? 개념 알아야겠죠, 개념. 의.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각 특성들의 동그라미 1번은 다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의,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개념 의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그냥 한자 뜻풀이 하시면 돼. 그래서 부동성 그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 그래서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중성은 늘어나지 않는 성질. 그래서 다른 말로 비생산성, 만들어낼 수 없다는 성질이고. 영속성은 영원히 존속한다는 성질.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소멸성이라고 하는 성질. 개별성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애로 바꿔치기를 못한다라고 해서 비대체성이라고 부르는 성질. 그다음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다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성질. 그래서 연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하시면서 걔네들의 동의어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낼 때 노란색으로 쓴 거로 보통 시험 문제 내긴 하는데 문제에서 가끔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개념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 용도의 다양성은 이름 그대로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성질. 그다음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를 이용할 때 아까 2번 땅과 3번 땅은 두 개의 토지를 어떻게 해서 결합해서 썼잖아요. 이게 병합. 그 다음에 4번 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땅을 여러 개로 나눠서 썼었죠. 이걸 분할. 그래서 토지를 합쳐서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다는 성질.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이라 할 때는 주의하실 게 여기는 위치가 가변적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대요? 고정돼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위치와 이 위치의 개념이 서로 어때서 달라서죠. 아까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 위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치의 가변성이라 할 때 요 위치는 상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내는 건 이렇게 쉬운 걸 내는 게 아니라 이 특성들로부터 파생되는 뭘 묻는다? 파생 특성 물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묻습니다. 파생 특성.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65페이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 그래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써놨죠. 이거 다 외우셔야 문제 푼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시거나.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지난달에 2개씩 정리해드렸었어요. 그럼 오늘은 거기다가 2개를 더 보탭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성의 파생 특성으로는 기억번. 아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때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어서 부동성, 그 다음에 동산은 움직일 수 있어서 부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때 근거가 되는 게 뭐다?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방법으로 등기하죠. 근데 동산은 점유하는 이유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부동성의 파생 특성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과 디귿번은 아까 묶어서 같이 봤어요. 부동산 활동에 속성할 때 부동산 활동은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임정활동의 성질을 갖고, 그 현장에서 보고 온 정보를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보활동성의 특성을 갖는 것도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누구?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과 미음번도 묶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역적으로 특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시옷번 가셔서 정책론 배우신 분들, 내 부동산 옆에 공원이 있거나 공장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기도 하고 피해를 보는 것들을 외부 효과라 불렀어요. 외부 효과. 그럼 그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게 붙어 있어서라는 인접성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그 부동산을 옮겨갈 수 없다라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또는 인접성이 뭐를 일으키는?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누구의 파생 특성? 부동성의 파생 특성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부증성의 파생 특성 나오는데, 부증성은 처음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부증성의 파생 특성으로 니은번.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 나와요.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존재량, 절대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토지의 절대량 자체를 늘리는 걸 물리적 공급이라 불러요. 그래서 왜 그 위에 기억본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물리적 공급이라 불러요. 물리적 공급. 근데 그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급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경제적 공급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토지의 공급 중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의 모양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의 모양이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의 모양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그 양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나요. 그래서 무슨 모양?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 곡선의 모양이 완전 수직선의 형태가 되는 게 뭐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생산비 법칙이라 부르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아무리 투입해도 그 양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 토지는 그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개인의 토지지만 함부로 자기 뜻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토지 공개념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정책수단의 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 개념이 많이 약해졌는데 법률들이 다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법률이 다 위헌 판결 받아서 조금 약해졌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개인의 토지지만 개인이 함부로 쓰지 못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토지는 그 양이 한정돼 있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엮으셔라? 부증성과 엮으세요. 그 다음에 15번에서 집약도 배우신 분들,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토지 가격이 비싸서고, 토지 가격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양이 늘질 않아서. 그래서 토지가 흔해 빠졌다면 토지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 양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뭐로 기억하셔라? 부증성의 파생 특성으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영속성의 파생 특성에서는 기억번 기억합니다. 기억번.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된대요.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리적 감가라는 건 얘가 낡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생기는 감가예요. 근데 토지는 낡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낡고 부서지고 망가지질 않아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에서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디귿번에서 토지에서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이익이라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이용이익이라는 건 남한테 빌려주는 걸 말하는데 내 물건을 남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돌려받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소유는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빌려주는 시장인 뭐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 미음번에서 토지는 없어지질 않으니까 없어질 걸 전제로 다시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물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배울 때 지읒번입니다. 지읒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배울 때 부동산 활동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속성. 그래서 영속성의 파생 특성은 네 가지.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유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한다. 그 다음에 없어질 걸 전제로 다시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를 영속성의 파생 특성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의 파생 특성에서는 기억번은 주의하실 게 문장이 두 개인데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 시장에서 상품 간 물리적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걸 파생 특성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대체라는 건 똑같은 애로 바꿔주는 걸 말해요.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성질 때문에? 개별성. 그래서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애로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 이것도 감정평가 얘기인데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방법 중에 지역 분석이라는 와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걸 말했고,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거였는데,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애시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 여기서 하나 정리하실게. 지금 무슨 법칙 이러는 게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산 비용을 투자하면 그 양이 늘어난다는 법칙이었는데, 토지에서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 또 무슨 법칙 나왔어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적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갑니다. 미음번. 이것도 부동산 시장 가서 배울 건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는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며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특성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그래서 개별성의 파생 특성은 일단 첫 번째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두 번째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다. 세 번째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정보 공개되지 않고 상품을 표준화되기도 어렵고 시장이 조직화되지도 않는 것도 다 뭐 때문이다.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에서 파생되는 특성에서는, 인접성은 붙어있다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붙어있다 보니까 똑같은 애로 바꿔주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걸 용도 바꿔서 공급해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가 필요해졌어. 근데 똑같은 애는 못 바꿔주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걸 같은 용도로 바꿔주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붙어 있는 걸 용도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정리해요. 대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대체 가능성.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 물리적 대체, 즉 똑같은 애로 바꿔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근데 용도적인 대체, 용도면에서의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땅을 그 용도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대체 가능성도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하시고. 대체 가능성. 그 다음에 인접성의 파생 특성 중에서는 아까 니은번에서, 니은번 봐요. 부동성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변에 다른 부동산, 즉 공원이나 공장이 있으면서 나한테 이익을 주는 외부 경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와 같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인접성 또는 부동성. 두 개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봐요. 디귿번.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개발이익이라는 건 국가가 이 지역을 뭐 예를 들면 충청남도 도청이 내포로 갔잖아요. 그럼 내포의 토지 소유자셨던 분들, 내포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도청 넘어오면서 보상받아갖고 다 떼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번 게 내 이익,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하면서 아무 이익 없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얻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발이익이라 부르고, 이런 개발이익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 환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라고 하는데, 그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이론적 근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익을 좀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관련있다? 인접성. 그럼 이게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도, 정책수단과 관련해서 아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정책수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토지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된다. 이건 무슨 특성 때문에?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지금 설명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 개발이익의 환수 논리는 이걸 환수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이익을 좀 나눠주자는 거죠. 인접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의 파생 특성으로 또 하나 기억할 거, 미음하고 비읍을 묶으셔버렸죠. 미음하고 비읍.
이거는 했던 건데. 리을번도 봐야겠네. 리을번. 아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이었고 그 개별 분석과 개념 구별하셔야 될 게 지역 분석이라는 거 있었죠. 그럼 지역 분석, 즉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들이 붙어 있다라는 누구? 인접성. 또는 그 부동산이 위치가 고정돼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도 누구랑 누구? 인접성과 부동성 두 개를 같이 기억하세요. 미음번과 미음하고 비읍은 당연한 얘기죠. 붙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경계 문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땅을 같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인접성의 파생 특성으로는 그 네 가지 용도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고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이론적 근거가 인접성이다. 그 다음에 개별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 부동성 또는 인접성.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씩 정리해 드린 거 기억해 두시고 70페이지 가보시면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파생 특성이 꽤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생 특성 몇 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번하고 미음번 하나 기억할게요. 기억하고 미음. 그래서 기억에 토지의 용도가 전환될 수 있는 이유, 토지를 이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이유, 그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죠, 다양해서.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만큼 토지를 용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의 용도를 전환하면 그 양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공급에는 아까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절대량 자체를 늘리는 물리적 공급과 절대량은 변화가 없지만 그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경제적 공급. 그러면 토지의 공급도 묶어서 기억해 보면 토지의 공급도 토지의 공급에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공급, 존재량 자체를 늘리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가치를 늘리는 경제적 공급.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과 관련이 있고 경제적 공급, 그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뭐를 통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럼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서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용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합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토지에 가장 적합해서 그 토지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용도를 최유효 이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걸 따져볼 만큼 용도가 어때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전환 등이 가능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용도가 다양해서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지금 설명드린 파생 특성들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물어요. 첫 번째는 토지의 경우에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OX, X. 그러면 이건 뭘 물은 거예요? 그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의 경우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건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설명드린 부동산의 특성이 어떤 특성의 파생 특성인가를 물은 거죠.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묻습니다. 물어본 파생 특성들이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누구의 파생 특성인지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거기 나와 있는 파생 특성들을 결국 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엔 외워야 돼요. 근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시고 안 되면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씩만이라도 차근차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 되면 나머지 거 다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총론에서 맞추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세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 자주는 안 나온다고 그랬고,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공부하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 토지 용어, 지금 설명드린 부동산의 특성. 이게 학개론 내용 중에서 세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시간이 5분이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1시 10분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1시 20분까지 시험 보시고, 1시 20분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문제 푸실 때 뭐 책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내가 수업 들은 걸 얼만큼 이해한가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